안녕하십니까. 국회 지도계 차승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그 두 사람인데요. 인사청문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국회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사실 두 가지 트랙의 인사청문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이런 분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회가 동의를 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그 인사청문 서요가 있을 때마다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요. 두 번째 트랙은 그 각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런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급 후보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각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각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인사청문 제도에 항상 거론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째는 인사청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짓 증언이나 자료제출 회피 등에 대해서 그 후보자들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를 부실화하게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인사청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 장관들이나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런 분들은 국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고 깊이 있는 검증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과 관련된 법에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또는 임명 동의를 요청하고 2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에 대한 조사, 자료 요구, 인사청문 실시, 그리고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통보를 대통령에게 해주는 것까지 20일 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너무 짧은 기간이죠. 20일 안에 후보자에 대해서 기본사항을 조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각종 비리 의혹들 하나하나 다 조사해봐야 될 거고 풍문도 들어봐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사실 20일은 너무 짧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문제가 많다거나 들여다볼 것이 많으면 얼마든 시간을 늘려서 꼼꼼히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과 인준 기간이 한 73일가량 되는 걸로 조사가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보다 철저하게 국무위원이나 장관급들 후보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죠. 자, 우리는 2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노력합니다. 의원들과 보좌직원들이 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후보자들, 장관부터 시작해서 각종 후보자들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국무총리 후보자인 정세균, 지금 총리가 됐지만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의 번 돈보다 지출한 돈이 더 많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사생활 침해다라고 제출을 거부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후보자들이 버팅기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들이 23명입니다. 물론 이전 박근혜 정부에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4년 넘는 기간 동안 10명이었습니다. 벌써 3년 조금 더 한 대통령이 2배, 2.3배죠. 2.3배의 장관급 인사들을 국회 의사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을 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조국 장관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당연히 없었죠. 게다가 부인이 검찰에 기소되는 조국 장관 후보자와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부인이 기소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임명을 강행해버렸어요. 자, 상황이 이러니까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를 겁을 안 내죠. 20일만 버티면 되는데, 법정기한 20일만 버티면 자료를 안 내고 인사청문회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착착 임명을 해주니까 대통령 눈치만 보고 그냥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 불통 이런 것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망가뜨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더 심하게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경고 정도입니다. 경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장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나의 비리나 나의 잘못된 점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경고 정도 받으면 장관이 될 수 있는데 어떤 후보자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겠습니까? 물론 정상적인 전임 정부에서는 그런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비리나 잘못된 점이 발견됐을 때는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자가 임명을 철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난 정권에는 상식이 통했던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어떠한 비리가 나오고 어떠한 의혹이 있어도 무조건 보호입니다. 강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니 마음대로 해. 정말 이니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인사청문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반성해야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두 후보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자, 이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아들 스위스 유학 비용 문제로 시끄럽죠. 제가 봐도 유학을 안 해본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23명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해버렸습니다. 이인영 장관 후보자 무슨 비리가 나와도 문재인 대통령 여태까지 행태를 보면 또 임명할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그저 개인적 비리, 물론 이런 것도 파헤쳐야 되지만 이인영 장관의 이념적 문제와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사전에 경고를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인영 후보자 알다시피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고요. 그 종북 백과사전에 종북 의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종북, 북한에 퍼주기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죠. 지난 국회에서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요, 이런 위험성이 더 의심이 되는데요. 남북한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에 관한 법률안, 이런 걸 발의했어요. 이 내용의 주요 내용이 북한의 도발과 관계없이 대북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또 남북 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하도록 하고, 그를 통해서 이 남북 합의서가 우리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자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북한은 이게 법적 효력을 갖건 말건 결국은 김정은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합의서가 국회 비준을 통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요, 북한이 남북 합의를 어기고 도발을 하고 이래도 우리는 그 법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북한이 무슨 난리를 치더라도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서 다 폐기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인영 의원이 장관이 됐다, 통일부 장관이 됐다, 이런 법안들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요? 정부 입법으로 낼 수도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을 시켜서 법안을 발의하게 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는 사실 개인적인 비리 이런 것보다도요, 이런 대북관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법안에 대한 입장, 이런 거를 통과시킬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질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받아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이런 위험성이 있는 장관 후보자구나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정원장 후보자 박지원 후보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지원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대북 불법 송금이죠. 박지원 후보자가 누굽니까? 국정원 계좌를 이용해서요 45,000달러를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하는 데 관련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앉힌 게 참 어이가 없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북한에 돈 보내본 경험이 있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돈 보내본 경험이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징역살이까지 했던 사람을 또다시 국정원장으로 앉힌다. 이 말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또 돈을 북한에 주겠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이나 뭐 비리, 지금 군복무 중에 대학을 다녔다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죠. 그런 것보다는 한 가지, 또 북한에 돈을 보낼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절대 보내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들어야 돼요. 그를 통해서 경고 차원이 있죠. 북한에 또다시 불법 송금을 하면 우리가 지켜보고 있겠다, 국회가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경고를 한다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어놓고 4억 5천만 불이라는 돈을 불법으로 송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데 대한 민주당의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고 그걸 각인시켜 주는 데 노력을 하는 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를 맞이해서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후보자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 꽤 국회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